안녕하세요. 톡톡 사연에 사연을 써볼까 생각은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실행에 옮기게 될지 몰랐네요. 무슨 일로 사연을 쓰려고 했냐고요? 구독자 중에서 사연 없는 사람 없다지만 전 사연을 달고 살아도 너무 많이 사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 톡톡 사연에 제 얘기를 제보하려고 하면 유년 시절부터 청년기까지 전기를 써도 모자랄 판이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언젠가 한 번은 내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사연이든 뭐든 글로 남겨서 한번 되새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왕이면 훌륭한 사람이 돼서 성공해서 자서전의 형태로 남기는 게 가장 멋진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제 인생을 돌이켜보기 위해 펜을 잡게 되는 순간이 하필이면 제 인생에서 악연을 마주치는 순간이 될 줄이야. 역시 이래서 사람 인생 재밌다 하나 봐요. 성공한 사람의 자서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목적을 달성해준 우리 동서에게 고맙다고 인사라도 해야 하려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사연을 제보하게 된 계기는 정말 악연 같은 저희 동서와 있었던 일을 고자질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선외고아로 살아가면서 서러운 일이 얼마나 많이 당했겠어요. 이제는 그걸 하나하나 곱씹어보지도 않을 정도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저와 동서 같은 악연은 제 인생에서도 처음 만나보는 폭탄입니다. 제 인생에 시비를 걸기 위해 각오를 한 것 같은 악에 받쳐 있는 그런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봤으니까요. 그래도 그동안 인생을 헛살아온 건 아닌가 봅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주변을 좋은 것들로 채워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해요. 환경만 놓고 보면 저보다 더 불행한 사람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일들이 많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제가 끊임없이 노력했던 건 제 주변을 좋은 것들로 채우기 위해서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살았던 거랍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것들을 끌어당겼다고 해야 맞을까요? 저는 인생을 생각한 대로 흘러간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불안한 생각을 하면 정말로 내 주변 환경이 그때부터 감당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해지고 내 마음이 안정된 상태라면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금세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또 그러다 보면 주위 상황도 언제 그렇게 모진 풍파가 쳤냐는 것처럼 순식간에 잔잔한 흐름으로 변하게 되고요. 비록 좋지 못한 일로 사연을 제보하긴 했지만 제가 인생에서 배웠던 몇 안 되는 교훈들을 톡톡 사연 구독자님들과 함께 나눌 겸 그리고 저처럼 힘든 순간을 버티고 살아가고 계실 구독자님들에게 이런 사람도 있다, 희망 잃지 말아라, 도움의 손길까지는 아니지만 격려와 위로를 보내고 싶어서 없던 용기 있던 용기 쥐어짜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부디 따뜻한 목소리로 제 격려의 얘기 구독자님들에게 잘 전해주시길 부탁드려요. 고아라고 하죠. 양친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혈혈단신 남게 된 아이들을 가리켜서요. 저에게는 유년 시절 그 고아라는 단어가 제 별명이라도 된 것처럼 따라붙었습니다. 한때는 그 고아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했던 적도 있어요. 부모님을 잃은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왜 하필 부모님을 잃은 아이를 부르는 호칭이 있어서 좋은 뜻도 아닌데 왜 저런 단어가 세상에 존재해서 나는 사람들이 멸시할 말을 고민하지 않고서도 너 고아잖아 라는 말로 언제든 찍어 누를 수 있는 진짜 약자를 만들어 놨을까 하고요. 그렇잖아요. 너 몸이 좀 불편하구나 라는 말과 너 장애인이구나 라는 말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그런 단어가 세상에 존재하니까 사람들이 너 같은 사람을 고아라고 하는 거라면서 듣기 싫은 얘기를 합법적으로 쏟아내는구나 했죠. 물론 지금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과 마주치면 오히려 제가 더 당당하게 그 사람들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그럽니다. 제가 고아인데 뭐 보태준 거 있냐고요. 그쪽이 나 자랄 때 양육비 한 번을 대줬냐고요. 그리고 내가 왜 고아냐고요. 부모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불의의 사고로 나를 떠난 것뿐이고 제대로 된 양육자 밑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는데 내가 왜 그런 사정 하나 모르는 당신한테 그런 단어로 멸시를 받아야 되냐고요. 그러면 양친이 다 계시는 그쪽은 나보다 뭐가 그렇게 잘났냐고요. 어마어마하죠? 제가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싸워왔기에 버튼만 누르면 자판기처럼 반박하는 말들이 이렇게 줄줄 쏟아져 나오겠어요.
이것도 다 시간이 준 굳은 살이자 선물인 거죠. 보통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나면 자기가 한 얘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지 깨달아서 입을 꾹 다물거나 우물쭈물 사과를 하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앞에서 제가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고 난 이후로부터는 저는 그렇게 기죽지 않는 쌈딱처럼 살아왔어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나면 들으시면서 슬슬 궁금해지실 것 같아요. 다들 그러거든요. 양친이 모두 돌아가셨다고 하면 어쩌다가 라는 말로 얘기가 시작됩니다. 언뜻 보면 저를 안쓰러워서 걱정하는 말투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그저 본인들의 궁금증을 채우기 위함이에요.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 모두 돌아가셨으니 이건 뭔가 불의의 사고가 있었다는 뜻인데 이걸 물어봐도 되나 안 되나 고민을 하다가 많은 사람은 여태까지는 못 봤네요. 기어이 어쩌다 부모님이 그렇게 되신 거냐 질문을 하고 저는 그때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이랬어요 저랬어요. 얘기를 하면서 제 오래된 상처를 다시 끄집어내서 후벼 파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 보이고 싶어서 기죽기 싫어서 부모님의 사고도 대수롭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아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어릴 때는 치기 어린 마음에 늘 그렇게 대답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척 하는 것, 그렇게 보이는 것을 포기한 상태예요. 굳이 애써가면서 괜찮지 않은 것을 괜찮은 척 하는 게 그게 사람을 더 우습게 만드는 거라고요. 이것도 모진 인생을 살아오면서 배운 또 한 가지 가르침이네요. 그런데 어찌됐든 오늘은 톡톡 사연에 어떻게 보면 제 회고록을 남기려고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제가 고아로 살아오게 된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시게 됐는지 거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하는 게 맞겠다 싶더라고요. 아무리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라 하더라도 기억이라는 게 원래 삽으로 땅을 파서 묻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용할 건 수용하고 극복할 건 또 극복해야죠. 사실 이제는 부모님의 얼굴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워낙 오래된 일이고 어렸을 때 있었던 일이라서요. 그때 제가 4살 때였을 거예요. 저는 할머니랑 부모님 그리고 저 이렇게 단란한 4식구를 이루고 살았었답니다. 어머니는 공직 생활을 하시다가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를 따라서 고향과는 정반대에 떨어진 타지에 와서 살고 있었고 그래서인지 항상 과거에 두고 온 것들을 떠올리면서 우울해하시기도 하셨대요. 제가 세상에 나오기 전까지 말입니다. 제가 세상에 나오고 난 이후 저희 어머니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죠. 너무 어릴 적 일이라서 부모님과의 기억이 거의 가물가물한데요. 딱 하나는 기억나는 순간이 더운 여름날 선풍기를 틀면 조그만 애가 감기라도 걸릴까봐 어머니가 팔베개를 해주고 한지로 된 부채를 정말 잠이 올 정도로만 살살 붙여주면서 제 머리칼을 넘겨주시던 그 순간이 떠올라요. 밖에서는 정체모를 풀벌레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울고 더워서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어머니의 시원한 부채질이 얼굴에 내려앉고 그러면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모르게 까무룩 잠에 들던 그때가 말입니다. 부모님은 정말 제가 세상을 다 달라고 얘기를 하면 세상을 다 주실 정도로 저를 아끼고 사랑하셨어요. 함께 살고 계시는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죠. 저희 아버지가 외동아들이었는데 할머니가 정말 힘들게 얻은 자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도 몸이 약하셔서 임신을 하면 안 된다는 의사의 만류가 있었지만 몸에 좋다는 약이란 약은 다 먹어가면서 겨우 얻은 자식이라고. 얼마나 귀했으면 그 나이까지 독립을 안 시키고 끌어안고 살고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자식 못 낳는다고 평생을 구박받다가 늦지막히 갖게 된 자식이라서 더 소중하셨겠죠. 그런데 그런 소중한 자식이 똑같은 손녀딸을 낳았을 때 할머니는 기뻐서 까무러치시는 줄 알았대요. 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은근히 구박받은 옛날 생각이 나서 우리 손주는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잠깐 했었지만 제가 세상에 나오고 아빠보다 할미란 단어를 먼저 배울 정도였으니까 그런 할머니의 생각도 얼마나 잠시뿐이었는지 아시겠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그랬습니다. 제가 그날 뭔가 다른 행동을 했었더라면 부모님이 그런 끔찍한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까?
지금 와서 생각해봤자 아무런 의미 없는 생각이라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버지가 일이 바쁘셔서 제 생일 파티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저는 거기에 토라져서 이제 아빠랑은 말도 안 한다고 그렇게 콧방귀를 뀌고 있었죠. 아버지는 어린 딸이 혹시라도 정말 마음이 상해버렸을까봐 안절부절하면서 그러면 주말에 다 같이 소풍을 가자는 제안을 해주셨죠. 아버지가 정말 많이 바쁘셨어요. 사업이라는 게 원래 다 그렇잖아요. 그때는 처음 자리를 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 얼굴을 몇 번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요. 늘 제가 잠들고 나서 발소리를 죽여 조심조심 들어와 제 뺨에 까끌한 수염을 비비고 들어가시기 일쑤였으니까요. 드디어 나도 다른 애들처럼 평범하게 주말에 부모님이랑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신이 나서 며칠 전부터 이거는 소품 가방이고 제가 좋아하는 인형이랑 간식을 가득 담은 가방을 싸들고 머리맡에 놓고 잠이 들 정도였죠. 차라리 소풍을 가지 않았더라면 생일 그거 살면서 몇 번이나 있는 일이라 특별할 날도 아니었는데 괜히 그렇게 토라져서 이야기를 쓰다가 또다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가족들은 정말 즐겁게 나들이를 준비했고 할머니는 그런 저희를 보고 웃으면서 어디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다녀오라고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해줬어요. 저는 차 뒷자리에서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창문에 딱 달라붙어서 그런 할머니에게 똑같이 손을 막 흔들어주면서 인사를 했고요. 그런데 그게 부모님과의 마지막 기억이 될 줄이야. 고속도로를 막 진입했나? 저는 원래도 차를 오래 타는 것을 정말이지 지루하고 싫어해서 뒷자리에서 다리를 까딱거리면서 아버지가 즐겨 듣던 주현미의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별 노래를 다 따라 부른다면서 제 재롱에 깔깔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맞은편에서 트럭 한 대가 비틀비틀 거리면서 저희 차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당황스러운 어어 하는 소리가 몇 번 들리고 트럭을 피하기 위해 돌린 핸들이 요상한 방향으로 휙 꺾이게 됐죠. 그리고 그 뒤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잠깐 정신이 들어서 눈을 떴을 땐 누군가 저를 차 안에서 세게 잡아당겨서 꺼내 들것에 실었고 저희 가족이 탄 차는 가드레일에 처박혀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구겨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눈이 막 감기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제 뺨을 툭툭 두드리면서 눈을 떠야 한다고 계속 소리를 질렀고 저는 그 와중에도 아버지랑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엄마, 아빠 하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물론 답변은 돌아올 수 없었지만 말이죠. 몇 시간 동안이나 초과 근무를 했던 트럭 운전사의 졸음운전. 그 사람이 정말 눈 깜빡할 사이였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눈이 깜빡거리는 30초 동안 부모님 모두를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뜨고 나니 저를 붙들고 오열하는 할머니가 있었고 엄마랑 아빠는 어디 있냐는 제 질문에 할머니는 말없이 제 손을 붙들고 병원 아래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내려갔어요. 영정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그 어린애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 같으세요? 아,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다 죽이고 대신 살아남았구나. 끔찍하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저만 살아남았으니까요. 사람들은 애가 듣는지 어쩌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이 끔찍한 사고의 전말이 궁금하지도 않으면서 무작정 떠들어대는 거죠.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쟤가 걔래, 엄마가 쟤를 끌어안고 들이받아서 애만 겨우 살았다잖아 같은 이야기를 수군거렸죠. 확인사살 같았어요. 제가 부모님을 죽이고 살아남았다는 거요. 그러면 난 이제 부모님도 없이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때는 뭐 이런 생각도 안 들었겠죠. 몇 날 며칠 울기만 하고 지쳐서 쓰러져가지고 잠들기 일쑤였으니까요. 부모님의 장례가 끝나고 할머니가 저를 데리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이사였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부모님 생각이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저도 그 정도로 충격적이었는데 할머니는 어떠셨겠어요? 한순간에 그렇게 귀하게 키워온 아들을 잃었으니까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아버지를 떠올린다는 것을요.
이제 식구라고는 단 둘뿐이니까 부모님 몫까지 더 힘내서 살아야 한다고 제 어깨를 붙들고 얘기를 해주실 때마다 눈물을 꾹 참고 계신 것을요. 제가 그랬잖아요. 부모님 대신 얻은 목숨인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했다고요. 사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님이 희생을 하셨으니 나는 세 사람의 몫을 살아내야 하는구나. 남들보다 더 발버둥을 치면서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구나. 나는 부모님 대신 살아난 사람이니까.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고아라는 소리가 왜 그렇게 듣기 싫었는지. 하긴 그 소리를 좋아할 만한 사람은 없겠지만 자존심이 강하고 남들에게 힘든 내색 한 번을 하지 못했던 저에게 누군가 손가락질을 하면 겉으로는 흡사 사냥개처럼 상대방을 물어뜯는 것처럼 싸우면서 속으로는 끙끙 앓고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의미 없는 싸움들이란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어린 마음에 항상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지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보통이 아닌 제 성격 때문에 저희 할머니만 학교를 여러 번 들락날락 하느라 고생하셨죠. 지금이야 웃으면서 내가 너 같은 자식 안 낳은 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할머니가 울면서 혼도 많이 내셨어요. 너 이렇게 살면 하늘에 계신 너희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하겠냐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 낯을 어떻게 보냐고요. 학교에서 또 싸우고 돌아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밥도 먹지 않고 울고 있는 저에게 문에 기대어 할머니가 우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뭐가 바뀐 것 같아요. 아, 정말로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다. 나는 부모님 몫까지 살아내야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다. 언제 어디서라도 부모님을 다시 뵐 수 있을 때 엄마 아빠 딸 이렇게 잘 자랐다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때 마음을 고쳐 먹었었네요. 제가 더 이상 엇나가지 않게 옆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 할머니께 무한정 감사해도 모자라지만 얘기를 하다 보니 새삼스럽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학생 신분에 열심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그렇게 많겠어요? 단연 공부였죠.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공부를 참 잘하셨다고, 끈기도 상당히 했다고, 너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부모님 피 물려받았으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할머니께서는 끊임없이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학교에서 매일 시비 거는 애들이랑 쌈박질이나 할 줄 알았지 공부에 크게 관심도 없었고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이 상당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미성년자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할머니가 맡아서 관리를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그러시라고 유산과 관련된 부분은 일절 신경을 안 쓰고 할머니에게 다 밀어놓고 있었어요. 먹고 살만한 돈도 있겠다. 공부를 굳이 해야 하나 싶었는데 이렇게 한심하게 계속 살 수는 없다고 느꼈죠. 저도 뭔가 달라졌고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아직도 본가에 가면 제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썼던 몽당 연필들, 샤프 심통, 헌 노트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노트는 노끈으로 묶어서 세묶음이나 되려나요? 공부와 담 쌓고 살다가 이제야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남들보다 배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했지만 얻는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수능을 봤을 때 딱 2개 틀렸거든요. 전교 100등을 왔다 갔다 하던 꼴통이 어떻게 전교 1등까지 올라가고 수능을 그렇게 잘 봤냐고 학교에서 다들 칭찬이 자자했어요. 오죽하면 졸업하고 나서 학교에 와서 후배들한테 공부하는 법 강의라도 해달라고 선생님들이 부탁할 수준이었다니까요.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면 좀 뻔하고 재수없는 얘기지만 학원에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엉덩이 오래 붙이고 앉아있는 거, 그게 비결이라고 그래요. 사실이거든요. 내 머릿속에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집어넣어야지 학원만 쫓아다닌다고 그게 내 지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래도 이젠 대학 진학할 때가 됐으니까 남들처럼 학원도 등록하고 이왕 공부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거 제대로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등을 떠미셨는데
저는 됐다고, 저 혼자서 하겠다고 그렇게 딱 잘라서 거절을 했어요. 물론 할머니의 태산 같은 걱정을 또 업고 공부를 해야 했지만 결국 그렇게 전교 1등이라는 성적과 서울대 합격증을 가지고 할머니에게 보여드렸죠. 할머니가 잘 키워주신 덕분에 손녀딸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다고요. 할머니랑 컴퓨터 앞에 얼굴을 붙이고 앉아서 합격자 확인을 딱 하고 합격이라는 선명한 글씨를 보자마자 둘이서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어요.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할머니한테도 그렇게 살가운 손녀딸이 아니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할머니 앞에서 눈물 한 방울을 흘려본 적이 없고요. 제가 마음 약해진 모습을 보여드리면 할머니가 그걸 보시고 괜히 마음 아파하실까봐 더 그렇게 센 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제가 대학 합격 소식에 할머니한테 안겨서 소리내어 엉엉 울었으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할머니도 그런 저를 끌어안고 정말 고생했다며 내 손녀딸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다며 다독이시는데 이게 가족이구나 싶더라고요. 슬픈 일에 같이 슬퍼하고 기쁜 일에 같이 기뻐하는 사이요. 물론 이럴 때 부모님이 옆에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일단은 제 옆에 있는 가족을 신경 쓰기도 바빴으니까요. 제가요, 인간미가 없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뭔가 특별하게 감정 표현을 할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꾸 의식적으로 제 감정을 숨기게 되는 것도 하고요. 인간미가 없다고들 하지만 사실 누구보다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을 많이 의식하는 성격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내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면 마음 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 대할 때 자꾸 삐걱거리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도 참 사람 좋아하고 잘 웃을 줄 아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누구는 옛날에 오즈의 마법사 기억하시죠? 거기 심장을 가진 양철 로봇 같다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딱히 부정은 못하겠더라고요. 그만큼 사람을 대하는데 참 서툴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고아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저도 그런 고민을 갖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남들 돕는 건 참 좋아하거든요. 대학교 때 우연히 봉사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는데 저는 그냥 가서 묵묵하게 일만 했는데도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배려심이 좋냐고요. 살면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거든요. 내가 진짜 배려심이 좋은가 싶기도 하고 남을 돕고 내 도움에 기뻐하는 사람들을 본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싶기도 하고 봉사활동 동아리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대학생이잖아요. 무늬만 동아리지 자기들끼리 어울려서 술 마시고 놀러 다니고 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면 저는 그때를 계기로 누군가 취미 활동이 뭐냐고 물어보면 봉사활동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때 제가 한참 봉사활동을 나갔던 게 저희 지역에 있는 고아원이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긴 하는데요. 거기 있으면 참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하루는 봉사활동을 갔는데 초등학생도 안 되어 보이는 아이가 저한테 부모님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셔서 하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그렇대요. 여기 있는 애들 다 그러니까 괜찮대요. 조그만 애가 해주는 위로가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창피한지도 모르고 애 옆에서 막 울었어요. 여기 있으면 내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특이한 사람이 아니구나. 다들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사는데도 나처럼 불평불만 한마디를 안 하고 밝고 웃으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구나 하고요.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가 인간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애들한테도 배울 게 참 많더라고요. 봉사활동이 가져다 준 것은 인간적인 배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양철 로봇한테 심장을 가져다 준 사람도 거기서 만났거든요. 저희 남편이요. 저희 남편은 그곳에서 사무일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다짜고짜 여기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고 불쑥 찾아온 저를 당황하지 않고 웃으며 맞아주는 인상이 참 보기 좋다고 생각했는데 봉사활동을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남편한테 눈길이 가더라고요.
애들이랑도 잘 어울려서 놀고 저 사람은 대체 어떤 환경에서 자랐길래 저렇게 좋은 사람으로 클 수 있을까 호기심 반 관심 반으로 그 근처를 자주 기웃거렸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제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서 말은 못 걸고 계속 맴돌기만 하던 게 다 티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민망하긴 하지만 결국 그 덕에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그때 용기 내서 말 한 번은 못 걸어도 그 근처를 기웃거리고 다니길 참 잘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가 친해진 계기가 되게 웃긴데요. 저도 그곳으로 봉사활동을 다닌 지 1년이 조금 넘어가고 하니까 고아원에 있는 애들 이름을 다 외울 정도로 친해지고 남편과도 많이 가까워졌어요. 한 번은 매번 이렇게 와주는 게 감사하다고 자기가 밥을 산다고 하길래 이게 웬 떡이냐 하고 자리에 나갔거든요. 대학은 어디를 나왔는지 뭐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부모님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제가 사고로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셔서요. 사실 부모님 얘기하려면 할 수 있는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조금 불편해서요. 싸움 따기 어디 가냐고요. 괜히 이상한 소리가 나올까 싶어 먼저 가시를 세우고 남편한테 뾰족하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남편이 얼굴까지 새빨개져서 당황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당연스럽게 얘기를 꺼낸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일을 하면서 다들 부모님이 계실 거라는 편견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 큰 실수를 한 것 같다고요. 그렇게 사과를 하는 모습이 참 괜찮다 싶더라고요. 저도 일찌감치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서 절 키워주셔서 무슨 마음인지 100%다 이해는 못해도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많이 힘드셨죠? 사람들이 뭐라고 수근거리는 거 말고 본인 마음이요. 전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고생해서 나를 이만큼 키워주셨으니까 저는 꼭 아버지 몫까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떨 때는 숨이 막히고 어떨 때는 괴로웠다고 본인의 얘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남자는 정말 나와 잘 맞는구나. 나랑 비슷한 인생을 살아왔는데도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그때 결혼을 한다면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해야겠다고 남들 모르게 속으로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남편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관심 표현을 열심히 해야 된 덕에 결국 결혼을 할 수 있게 됐죠. 얼마나 배려심이 강한 사람인지 혹시라도 결혼식장에서 제가 민망할까봐 동시 입장을 하자고 제안하는 모습이나 혼자 계신 저희 할머니가 외롭진 않으실까 종종 찾아가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손녀딸이 다 하지 못하는 역할을 남편이 대신 해주기도 했죠. 할머니도 오랜만에 만난 절 보고 인상이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다고, 네 마음이 많이 편해진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삶이 안정되어 가는 것을 느꼈거든요. 매일같이 널뛰게 하던 감정도 남편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잠잠하고 고요하게 차분해지는 것이 느껴졌고 모든 면에서 저와 정말 이제 잘 맞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을 그렇게 떠나보내고 나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 대해서 남들보다 많은 생각을 하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자식을 낳게 되면 어떤 부모가 되어주어야 할까. 제가 이게 약간 습관처럼 굳어졌는데 아직도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주에 3회 나가서 달리기를 해요. 남들이 볼 때는 아직 나이도 젊은데 왜 그렇게 건강에 병적으로 집착을 하냐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다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내가 나중에 자식을 낳게 된다면 나는 절대 그 자식의 곁을 일찍 떠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활 습관들도 거기에 맞춰서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저희 시댁은 가족끼리 끈끈하게 뭉쳐야지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집안이에요.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다 하면 시어머니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일을 착착 진행하시고 각자 해야 할 일을 분담해서 준비를 하고 그렇게 가족이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뭔가를 준비하는 것을 참 좋아하거든요.
처음엔 그런 집안 분위기가 잘 적응이 되지 않기도 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만 오면 방문 걸어 잠그고 공부한답시고 몇 시간이고 말을 한마디 하지 않고 앉아있던 사람이 시집을 왔더니 가족끼리 단체 티까지 맞춰 입고 뭐 운동회를 하질 않나, 다 같이 캠핑을 가질 않나. 처음엔 이런 분위기가 너무 낯설고 어색하기만 했는데 시댁 식구들이 참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가족들이 뭔가 다 같이 하는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것 같아요. 혼자 있을 땐 몰랐는데 가족이 다 같이 뭔가를 한다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더라고요. 저도 시댁에서 생활하면서 내가 그동안 할머니한테 너무 무심하게 대했구나 반성도 많이 하고, 요즘에는 저희 할머니가 카페에 가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입맛이 저보다 세련되셨어요. 평일에는 저도 일을 하느라 바빠서 할머니랑 시간을 보낼 수 없으니까 종종 주말에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카페에 가서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수다를 떨고, 이런 일상적인 일에 익숙해질 수 있었던 것도 다 시댁의 공이 크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 결혼하기 전까지 남편이 외동인 줄 알았거든요. 하도 사랑받고 자란 티가 많이 나서 형제나 자매가 없을 줄 알았는데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시동생은 남편이랑 정말 똑같이 생겼는데 남편보다 조금 더 활발하고 능글맞은 성격이에요. 제가 처음에 시댁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할 때 시동생이 이것저것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요. 남편이랑 닮아서 그런지 저도 이상하게 친해지는데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얘기도 편하게 할 수 있고요. 물론 저희 남편도 한다정함 하지만 시동생도 성격이 너무 좋으니까 저런 사람은 대체 누구랑 결혼을 하게 될까? 그 사람도 나만큼이나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동생이 데려온 동서가 제 인생 최대의 앙숙이 될지 그때는 몰랐었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어요. 저희 가족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눈을 씻고 들여다봐도 시동생이 천배 만배는 아까운 상황인데 두 사람이 좋다는 거 형수인 제가 반대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쩌겠어요. 그냥 가족인가 보다 하고 인정하고 사는 거죠. 제가 어디 이유 없이 사람 미워할 사람인가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싸워서라도 맞춰가려고 하는 사람이지 이유 없이 사람 싫어하진 않아요. 동서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거든요. 아직 독립을 하기에 여유가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임신한 몸으로 시댁에 들어와서 사니까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겠다 싶어서 저도 집안일이나 다른 것들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했어요. 어머님도 아무래도 임신한 애는 안정을 취하는 게 좋지 않겠냐면서 시댁 옆에다가 건물을 하나 지어가지고 동서네가 따로 지낼 수 있는 거처도 마련해 주셨고요. 임신을 했으니까 뱃속에 귀한 손주가 들어있으니까 온 가족이 나서서 그렇게 배려를 했죠. 그런데 사람이요, 가는 배려가 있으면 오는 배려도 있어야 기분 상할 일이 없지 않겠어요? 저는 임신한 동서를 생각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배려를 다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동서는 어느 순간부터 그걸 임신한 본인한테 가족들이 해줘야 하는 당연한 일처럼 여기고 대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요. 제가 그동안 많이 무시를 당해오면서 살아왔는지는 모르겠어도 저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 깔보는 사람의 태도는 정확하게 알거든요. 이상하게 동서랑 얘기를 하다 보면 은근히 속내로는 저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제가 학벌도 꽤 괜찮은 편이고 어떤 분야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제가 전공을 하고 지금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는 꽤나 오랜 기간 동안 경력을 쌓아서 대기업에서도 러브콜을 종종 받아요. 물론 지금은 적당히 일을 하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좋아서 들어오는 제안도 다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나한테 제안이 온 회사가 어딘지,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사람이 기본적인 분석은 하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잘 알고 있는 것도 당연하고요. 동서가 임신을 하면서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한 상태인데 회사 일을 조금 빨리 복귀하고 싶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여러 회사를 놓고 어느 회사로 이직을 하고 복직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회사들 중에서 저한테 제안이 들어왔던 그 회사가 있었던 거죠. 뭐 동서 앞에서 제가 뽐내려고 그랬겠습니까? 잘난 척을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제가 모르는 분야였으면 또 모를 일인데 아는 분야니까 아무래도 동서 그동안 쌓아왔던 커리어를 생각하면 A 회사보다 B 회사가 좋을 것 같다고 추천을 해줬어요. 제가 눈치가 없었던 거죠. 동서는 그저 나는 A 회사도 B 회사도 갈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니까 칭찬을 해달라고 넌지시 꺼낸 말이었는데 눈치 없는 형님이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필요한 조언을 해줬으니 얼마나 안 잊고 왔겠어요. 동서가 보여주던 자료들을 획 뺏어가더니 저한테 그래요. 형님, 그렇게 잘나셨으면 왜 이 시골에 계세요? 러브콜도 많이 받으신다면서 대기업으로 가시지 그러셨어요. 형님이 지금 육아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정착해야 될 이유도 없으신데 은근히 저 까내리시려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오해했죠, 형님? 제가 펄쩍 뛰면서 내가 왜 동서를 까내리겠냐고 그건 아니라고 손사리를 치니까 또 덧붙여서 그러는 거예요. 형님이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애는 언제 낳으실 거냐고요. 애라도 기르고 계셔야 이 시골에 있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안 하지 않겠냐고요. 동서도 분명히 알고 하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기분이 팍 상했던 거고요. 사실 제가 결혼을 한 지 꽤 됐는데 여즉 아이 소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려고 찾아온 동서가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질투나기도 했어요. 나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잘 생기지 않는 아이가 나 빼고 다른 식구들한테는 잘도 찾아오는구나 하고요. 그런데 저 정말이지 동서한테 그런 티를 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동서 배가 불러오고 가족들이 임신한 동서를 챙기면서 저한테 은근히 너희는 아이 소식 없냐고 물어보시는 어머님 얘기를 들어도 웃으면서 그러게요. 잘 안 생기네요 하고 넘어갔으면 넘어갔지 제가 눈치를 주고 까내리고 절대로요. 절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저런 식으로 동서가 은근슬쩍 눈치를 주고 구박을 하더라고요. 어머님도 저렇게는 안 하시는데 형님 그래서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 몇 살부터 노산이라고 하더라. 형님도 빨리 안 될 것 같으면 난자라 얼리기라도 해라. 뭐 자기 딴에는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라고 하지만 난임 환자가 들었을 때는 그 얘기가 달갑게 들릴 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제가 동서를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소리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애가 더 안 들어서는 건가 하고요. 동서는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사람들 그렇게 가시를 세우고 바라봐서 누구보다 제 욕하는 거, 절 비꼬는 거 그런 건 찰떡같이 알아듣는 저였는데 시댁에서 오래 지내면서 마음이 유해져서 그런 건지 왜 동서가 그렇게 저를 신나게 비꼬고 씹어대는 것을 여태 눈치를 못 채고 있었나 싶어요. 어머니 눈에는 저나 동서나 똑같은 며느리고 똑같이 잘 대해주시고 싶으시잖아요. 좋은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동서 눈에는 또 그게 아닌가 봐요. 제가 맏며느리라고 어머님이 형님만 더 챙겨주시는 것 같다고 그 이유도 어이가 없어요. 제가 난임 시술을 받고 오면 굉장히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그렇고 기분이 쭉 다운되어 있어요. 어머님도 그걸 아시니까 제가 과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난임 시술을 받고 들어온 날에는 어머님이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제가 좋아하는 과일들을 깎아서 저 먹으라고 제 앞에 쓱 밀어주시는 거예요. 동서가 그걸 보고 노발대발한 거죠. 다른 날도 아니고 난임 시술 받고 온 날인데 꼭 그렇게 해야 할까 싶어서 저도 한 소리를 해요. 동서 아무리 그래도 어른들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식탁에서 볼멘 소리 내고 하는 게 좋아 보이진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동서가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어머님이랑 형님이랑 편을 먹고 자기를 미워한다고요. 기가 막히죠. 무슨 애도 아니고 가족들끼리 편을 먹고 누굴 괴롭히고 그게 가당키나 해요. 어머님이랑 저는 엉엉 우는 동서를 보면서 기가 차서 아무 말도 못하고 시동생도 괜히 창피하니까 이 사람이 임신하고 나서 호르몬 때문에 이렇게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동서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깟 과일 쪼가리가 뭐라고요. 나는 지금 아이를 못 갖게 생긴 상황인데 대체 뭐가 질투가 나고 뭐가 그렇게 꼴보기 싫어서 그러는 건지 기가 막혔죠.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병원에서 사형 선고와 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난임 치료는 아무래도 중지하는 게 좋겠다고요. 더 이상 노력을 해도 제 몸 상태나 이런저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몸만 버리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이런 일로 울고 싶지 않았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저 닮은 아이 낳아서 부모님이랑 다르게 오랫동안 그 옆을 지켜주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꿈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 저한텐 정말 자면서나 꿀 수 있는 꿈이 되어버리니까 속이 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이쯤 하면 됐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에 너무 매달려서 몸 다치고 마음 다치는 것보다 깔끔하게 포기하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저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요.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집에 바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을 한참 동안 배회하다가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다들 모여서 하하호호 즐겁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 몸 상태가 이런 것을 가족들한테는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더는 저에게 아이를 가지라는 압박도 주지 않으실 테고 저도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가족들을 한자리에 불러 앉혀놓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상태라고요. 당연히 갑작스러운 얘기를 들은 가족들은 깜짝 놀라서 다들 제 상태부터 살피더라고요. 괜찮냐고요.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이제는 손주를 더 볼 수 없어서 어머님도 속상해서 그러시는구나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제 상태가 너무 걱정된다고요. 이렇게 나를 먼저 생각해주는 사람들이구나 싶어서 저도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그래, 고생했어. 그 정도 했는데도 안 되면 너는 최선을 다한 거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아라. 아유, 우리 아가 얼마나 고생했어. 애 좀 없으면 어때? 너희 둘이 행복하게 잘 살면 그걸로 난 됐다. 내가 그동안 아이는 언제 갔냐고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속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야. 아유, 미안해서 어떡해 우리 아가. 오히려 가족들이 그렇게 다 같이 위로를 해주니까 저도 마음이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심란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어머님을 달래드렸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애가 좀 없으면 어때요? 이렇게 부부간 사이가 좋은데요. 결국에 둘이 잘 살고 싶어서 한 결혼인데 애기 못 가진다고 해서 갑자기 저희 인생이 순식간에 불행해지기라도 하겠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죠. 차라리 얘기를 하니까 홀가분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참 좋은 가족들을 만났구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단 한 명만 저한테 괜찮냐는 얘기 없이 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젠 말 안 해도 누군지 뻔히 예상 가시죠? 바로 저희 동서요. 뭐 위로를 받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 오늘은 저 산모님께서 또 특별한 이유로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죠. 저도 기분이 상했는데 최대한 참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과일을 다 먹고 정리를 하는데 동서가 옆으로 쓱 다가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님, 저 아는 사람이 사주 잘 보는데 소개시켜줬거든요. 형님 가서 사주 안 보실래요? 아무래도 형님 팔자에는 부모가 없는 것 같아서요. 부모님도 다 돌아가셔 자식도 없어. 대체 무슨 사주를 타고나야 그렇게 되는지 형님 안 궁금하세요? 고아에 불임까지. 짠해라. 그래도 형님 참 대단해요. 저였으면 애 못 가진다는 소리 들었을 때 자괴감 느껴서 말도 못했을 것 같은데 별로 안 힘들어 보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제 신경을 긁기 위한 말들로만 들리더라고요. 자기도 가족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본인만 이상해 보이는 걸 뻔히 아니까 굳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저한테 다가와서 귓속말처럼 속닥속닥 그런 소리를 했겠죠. 그리고는 무슨 재미있는 얘기를 했다고 혼자 키득거리고 웃길래 저 설거지하다 말고 수세미를 동서 얼굴에 콱 집어던졌어요.
동서가 소리를 지르고 한바탕 난리가 나고 가족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모였죠. 뭐? 고아의 불임까지? 짠해. 네가 뭔데 나한테 짠하고 말고야. 너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동서의 임신까지 해서 참고 있어주는 거야. 너 만만하라고 내가 지금 열받는 거 다 참고 웃으면서 네 말 하나하나에 대꾸해주고 있는 줄 알아? 이게 보자보자니까. 형님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요? 이 집 식구들도 죄다 형님만 싸고 들고 형님이 대체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요? 뭐 학벌이요? 직장이요? 돈이요? 말 잘했다 동서. 학벌, 직장, 재산 이 셋 중에서 동서가 나 따라올 수 있는 게 있기는 하고 학벌이야 자기 지방대 출신이지 말 안 해도 뻔히 알고 직장도 지금 임신해서 쉬고 있는 상태 아니야? 재산? 내가 고아 출신이라고 해서 은근히 나를 무시하고 싶은가 본데 내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만 해도 100억이야. 뭐가 그렇게 잘났냐고? 그래, 동서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내가 하는 일에 그렇게 사사건건 트집인데 좀 들어보자. 제 재산을 들은 동서는 입을 쩍하니 벌리면서 어떻게 고아 출신이 그런 재산을 가질 수 있냐고 지금 나 무시하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소리를 빽빽 지르더라고요. 시동생은 머리를 감싸주고 대신 사과를 했고요. 자기 아내가 무례한 행동을 한 것 같은데 형수님께서 한 번만 용서를 해달라고 머리를 조아리는데 동서가 눈치도 없이 그 옆에서 왜 당신이 고개를 숙이냐면서 저 거짓말쟁이 말을 지금 믿는 거냐고 또 한바탕 난리를 치더라고요. 당신 제발 조용히 좀 해. 우리 결혼할 때 당신이 임신했다고 배려해준 집 지어준 거. 그 얘기는 어머님이 했어도 돈은 형수님이 다 대셨어. 그뿐만인 줄 알아? 당신 임신 때문에 결혼식 날짜 급하게 잡아야 할 때도 형수님이 웃돈까지 줘가면서 예식장 잡아준 덕분에 우리가 결혼할 수 있었던 거고 아무리 내가 말을 안 해도 그렇지 손윗 사람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해놓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가족들 다 불러놓고 창피하지도 않아? 뭐하고 서 있어? 지금 당장 형수님한테 사과드리지 않고. 아마 그 모든 것을 제가 해준지는 몰랐던 모양이었죠. 뭐 안다고 하더라도 동서의 그 밉살 맞은 성격이 크게 바뀌긴 했을지 모르겠다만 집 얘기까지 나오자 동서는 쫓겨날까봐 덜컥 겁이 났는지 그제서야 우물우물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쉽게 머리를 조아릴 일이었는데 진작에 동서랑 한판 붙을 걸 그랬나 후회스럽기도 하고 또 아무 말도 못하고 창피함에 얼굴이 빨개져서 제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 동서를 보니까 좀 통쾌하기도 하고요. 이걸로 끝났겠어요. 얘기 들으시던 어머님이 저보다 더 화가 나셔서 내가 이런 며느리를 집안에 들인 거냐며 당장 쫓아내겠다고 한바탕 화를 내가지고 집은 그냥 말대로 쑥대밭이 됐어요. 동서는 그제서야 울며 불며 어머님이 형님만 예뻐하는 것 같아서 그랬다고 죄송하다고 무릎을 꿇고 콧물까지 줄줄 흘려가면서 손이 발이 되라 싹싹 빌고 있고 시동생도 그런 동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죄송하다고 고개만 숙이고 있고요. 어머님이 사과는 네가 받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제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어떻게 이런 모욕을 듣고 가만히 참아왔냐고 하시더라고요. 맏며느리한테 이렇게 대들고 함부로 대하는 건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면서 저보다 더 크게 화를 내셨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동서한테 앞으로 싸가지 없게 살지 말라는 약속까지 받아내고 두 사람을 용서해 줬답니다. 뭐 한동안 무릎은 꿇리고 있었지만 말이죠. 생각보다 복수가 너무 싱겁게 끝난 거 아니냐고요? 무슨 그런 서운한 말씀을요. 그날 이후로 동서는 정말 집안에서 제 그림자도 밟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행동을 조심하고 있어요. 저도 먼저 건드리지 않는 이상 물 일이 없으니까 저희 사이가 좋다고는 말할 수 있지만 예전처럼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서로 언제 싸울지 눈치만 보는 그런 일은 없어졌네요. 그 뒤로도 시동생이 몇 번이나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 뭐 언제까지 그런 걸로 마음 상해하고 있겠어요. 어른인 제가 참아야 또 집이 굴러가지 않겠어요. 오히려 동서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들고 와서 엄마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애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앞으로는 좀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야 펑펑 울면서 다시 저에게 사과를 해왔습니다. 자기는 형님이랑 다르게 양친도 계시고 아이도 임신했는데 가족들이 형님만 예뻐하는 것 같아서 그랬다고요. 그렇게 행동한 게 본인 아이한테도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저한테 맹세 아닌 맹세를 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명의 원수랑 화해를 하게 됐네요. 동서와 다시는 친하게 지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대로 한판 싸우고 서열을 보여주고 이제는 저도 동서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고 너무 밉지만은 않게 바라보려고 노력하려고요. 저 나름대로 현명한 복수를 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톡톡 사연 여러분도 참지 말고 싸울 땐 싸우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또 악연이 인연되고 하는 거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현재는 결혼해서 딸아이 하나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은 아니지만 나름 큰 중견기업의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8년 정도 됐어요. 아이는 이제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요. 아이를 낳고 오래 일을 쉬다가 지인분께 소개받아서 운 좋게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만으로는 생활이 좀 빠듯해서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제 생활에도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일을 한다는 것이 사람의 자존감을 꽤나 올려주더라고요. 저희 시댁은 아들이 둘이 있어요. 저희 남편이 첫째고 둘째 도련님이 계십니다. 두 사람은 3살 차인데 도련님이 결혼을 좀 늦게 하셔서 아직 신혼이세요. 둘째 며느리감이 인사 온다는 말에 온 집안 식구들이 기뻐했던 기억이 있네요. 저도 물론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며느리감이자 제 손아래 동서가 될지 모르는 사람이 인사 온 날 저는 사실 많이 놀랐거든요. 제가 아는 얼굴이었어요. 고등학교 후배였습니다. 그리고 대학 후배이기도 했고요. 반가움에 아는 척 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전 아는 척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과거가 굉장히 화려했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그녀는 저를 모르는 듯 했어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동급생도 아니었는데다가 유명세를 날렸던 그녀와 달리 저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거든요. 이 모든 얘기를 하려면 일단 그녀의 화려했던 과거 얘기부터 시작해야겠군요. 화려했다기보다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악몽과도 같은 과거긴 하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정말 지극히도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외모에 평범한 성격, 눈에 띄지 않고 조용조용한, 그다지 남들에 비해 잘난 것도 그렇다고 못난 것도 없는, 특별할 게 없는 정말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아마 친한 친구들 몇몇을 제외하면 저 같은 학생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걸요. 이 정도면 제 소개가 됐을 것 같네요. 하지만 그 친구는 그런 저와는 아주 많이 다른 친구였습니다. 일단 외모부터가 눈에 띄었어요. 예뻤거든요. 거기서만 그 친구의 명성이 그쳤다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쁜 얼굴과 달리 성격은 정말 악명이 높았어요. 그래서 그녀의 얼굴을 보고 접근했던 남자 학생들도 이름을 들으면 뒷걸음질을 치곤 했습니다. 같은 학교는 물론이고 근방에 그 친구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그만한 유명세에는 다 이유가 있긴 했어요. 소위 노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더 노는 친구, 그런 친구들 중에서도 질이 나쁘기로 유명했어요. 뭐 학교에서 술을 마시다 걸렸다더라 이런 소문은 애교일 정도고 하굣길에 교복을 입고 학교 주변에서 담배 피는 걸 선생님에게 걸리기도 여러 번. 맨날 같이 어울려 다니는 오빠들은 다 대학생이었고 아이를 가졌는데 지웠다더라 이런 소문도 돌았죠. 물론 소문의 진실이 어디까지인진 모릅니다. 딱 한 번 학창시절에 그런 그녀와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제가 선배였는데도 그 무서웠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물론 그 친구는 저라는 아이가 있었다는 걸 기억도 못하겠지만 말이죠. 길을 걷다가 제가 지갑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그 지갑이 그 친구가 지나가는 길 앞에 떨어진 겁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말했어요. 저기 그것 좀 주워.
하고 말하며 고개를 들었다가 정말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는 얼굴로 제 앞에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험악한 얼굴로 지금 나한테 심부름 시키는 거냐라고 물어봤죠.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제 가슴에 달려있는 이름표의 색을 분명히 봤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선배인 걸 알았을 텐데 그녀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당황해서 뒷걸음질 치는데 원래 그녀가 괴롭히던 아이가 멀리서 걸어왔어요. 그녀의 관심이 거기로 이동했죠. 그리고는 제 지갑을 툭 저에게 발로 차고서는 그 친구에게 다가갔어요. 천만 다행이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악명이 높은 친구였거든요. 얼마나 엄청난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은 대개 그렇듯 같은 학교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어요. 사실 괴롭혔다는 말로도 부족하죠. 지금 용어로 하면 빵 셔틀도 있었고 주기적으로 뺑을 뜯는 친구, 그 친구의 짐이나 가방만 들어주는 친구, 뭐 엄청 많은 심부름꾼들이 존재했죠.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아니 그 학교를 나왔다면 다 아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녀가 괴롭히던 친구들 중에서도 유난히 말수가 작고 체구가 작아 보이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는 걸 보면 주위에서 다들 굉장히 안쓰러워했습니다. 도와주고 싶다는 말도 많이 했었고요. 물론 아무도 도와주진 못했지만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라도 나서서 도와줄 걸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 작은 어깨가 정말이지 안쓰러웠는데. 제가 고3, 그 친구가 고2 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뭔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잠시 뒤 깍 하는 비명소리가 들렸죠. 그 소리와 함께 거의 모든 전교생이 창밖을 내다봤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봤던 장면을 꽤 오랜 시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실은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요. 내려다본 1층엔 누군가가 뛰어내린 모습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가까이서 본 건 아니지만 너무나 충격적인 그 모습에 각인이 너무 확실히 됐어요. 어린 나이 때 본 그런 모습은 쉽사리 잊혀지지 않잖아요. 뛰어내린 아이가 그 아이였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왠지 모를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나서서 한마디만 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 그 순간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물론 미라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꺼내진 않았지만 말입니다. 미라가 죽인 거지 뭐. 그래서 이미라는 어떻게 된대? 그 친구 이름이 이미라였거든요. 미라는 자기가 괴롭히던 친구가 죽고 난 뒤 학교에서 한동안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나타난 그녀의 모습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일말의 반성이라도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그 친구가 죽었던 그 자리에 침을 뱉고 가는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그런 아이였어요. 당연히 얼굴도 이름도 잊을 수가 없었죠. 미라는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놀면서 다녔지만 성적은 늘 보통 정도는 나왔어요. 주변 친구들은 그걸 이해할 수 없어 했습니다. 그리고 더 재수없어 했고요. 저런 애들은 인생이 망해야 하는 건데 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 친구랑 같은 대학을 갔어요. 학교에 엄청난 친구가 입학했다더라 해서 구경 갔던 곳에 미라가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쁘고 여전히 성격이 더럽더군요. 저런 얼굴로 입이 너무 험해서 유명해진 친구라고 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그녀는 성인이 돼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볼 때마다 어딘가 숙취에 쩔어 있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일단 학교에도 잘 나오지 않았죠. 가끔 나올 때마다 시선을 다 잡아 끌었는데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다닌 것도 다닌 거였지만 그게 스폰을 받아온 거다, 술집애를 다닌다더라, 이런 소문이 정말 많이 돌았거든요. 뭐 학교 앞에 누가 데려다 주는 걸 봤는데 어떤 아빠뻘 되는 아저씨더라, 그런 말들이요. 그 소문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듣기로는 원래 엄마가 장사를 하셨는데 망해서 집이 가난하다고 했었거든요. 매일 술 마시고 다닐 돈이며 그런 명품들이며 다 어디서 났겠어요. 뻔하지.
뭐가 실제인진 몰랐지만 저도 그 소문은 어느 정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친구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봐왔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친구를 잊고 살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고 직접적 인연이 없는 사람을 계속 기억하고 있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 친구를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자리에서 보게 됐습니다. 상상이나 있겠어요. 저희 도련님 상견례 자리에서 그 친구를 보게 될 거라고 말이죠. 이미랍니다. 이름을 듣기 전까지는 사실 낯이 익는데 누구였더라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름을 듣고 나니 한 번에 생각해내지 못한 게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대로인 얼굴이더라고요. 아마 한 번에 알아보지 못한 것도 조신하게 입은 옷과 스타일 때문이었을 거겠죠. 네, 안녕하세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뭐 당연한 일이긴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모른 척 했어요. 처음에는 과거가 워낙 화려한 친구였던지라 말해야 하나 싶었지만 사실 사람이 변했을지도 모를 일이었고 또 괜히 나서서 결혼을 파토내는 것도 용기가 안 났고요. 그리고 만약에 파토가 나지 않는다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다만 친구들은 엄청 걱정하더라고요. 이미라? 헉, 그 이미라? 성격 그대로면 어떡하냐? 야, 고등학교 때 하던 것처럼 너 막 괴롭히면. 이제 나이도 들 만큼 들었는데 설마 그러겠어?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저도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같이 밥을 먹고 몇 번 만나면서 별 문제가 없기에 안심했습니다.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면 되죠? 딱히 학교가 어디인지 고향이 어디인지 말하지 않길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괜히 안다고 생각하면 저를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결혼식 날 작은 이슈 아닌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 이건 저만 아는 사실인데 결혼식장에 그 친구 어머니가 찾아왔었어요. 그 죽은 아이 말입니다. 사실 처음 알아본 건 제가 아니긴 했어요. 제 친구가 와서 말해주더라고요. 야, 저기 저 아줌마, 우리 고등학교 때 자살했던 그 친구 있잖아. 그 친구 어머니 같은데? 놀라서 봤더니 그분이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오고 계시더군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쟤 결혼한다는 거 알고 파토내러 오신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데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뭐 제가 이 결혼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 이런 의무감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집안 어르신들이 다 있는 자리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죠.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여기 신부 찾아오셨어요? 저를 빤히 보더니 그렇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커피 한 잔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누구시길래 제 얼굴을 알아요? 혹시 그년 친구예요? 아니요, 저는 찾아오신 그 신부 동서될 사람입니다. 근데 나를 알아요? 같은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러면서 사정을 얘기했죠. 원래 그 친구와는 안면이 없었던 사이였는데 나도 상견 옛날 보고 놀랐다고요. 그랬더니 왜 말리지 않았냐 그러시더군요. 그런 사람이 손아래 동서로 들어오게 생겼는데 그걸 보고만 있었냐고요. 그래서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때는 너무 큰 잘못을 저지른 건 맞지만 어릴 때기도 하고 과거의 잘못으로 아무 상관도 없는 내가 결혼 자체를 파토내기에는 주제가 넘는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오늘 어머님을 이렇게 보자고 한 것도 물론 마음과 심정은 너무 이해가 되고 어머님이라면 충분히 이 결혼을 파토내도 되긴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날벼락 맞을 도련님과 시부모님들이 걱정돼서 뵙자고 한 거라고 말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며 당장 전연이 어떤 년인지 모두에게 알리겠다 하셨지만 곧 남편으로 보이는 분이 와서 같이 말리기 시작하셨어요. 이래봐야 우리 딸은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며 말이죠. 그런 두 분의 모습을 보는데 저도 눈물이 나왔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아니 연락할 일 있으면 여기로 연락해줘요.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혹시 모르는 거니까. 주신 연락처를 휴대폰에 저장을 했죠.
그리고 저는 그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저에게 잘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철이 들기도 하나 보다 생각했죠. 시부모님도 알아서 챙기고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제일 먼저 와서 준비를 했고요. 일을 하는 저와 달리 자신은 지금 일을 쉬고 있으니 자신이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말이죠. 제가 당한 일이 아니니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하게 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정도로 나쁜 아이는 아닐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처음 쎄함을 느낀 건 어머님 생신이었어요. 분명 생일에 모시기로 한 식당이 있었는데 거길 자기 임의로 취소를 하고 다른 식당으로 예약을 잡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예약한 식당보다 이 식당이 비싸고 더 좋고 예약하기 힘들었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어필하길래 기분이 살짝 나빴지만 그냥 예약 잡기 힘든 식당 잡아서 기분 좋은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그런 찜찜한 일들이 몇 번 계속됐습니다. 제가 늦은 걸 일부러 다 듣게 말하는 거나 실수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꼭 어르신들이 있을 때 얘기를 하는 부분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물어본 적도 있어요. 동서, 혹시 내가 동서한테 잘못한 거 있어? 아니요.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 동서가 나 싫어하나 해서. 제가 형님을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혹시 제가 싫으신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웃길래 기분 탓인가, 내가 편견이 있어서 그런 건가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니었어요. 추석이었습니다. 회사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퇴근을 늦게 하고 시댁에 갔더니 어머님은 잠깐 친구분들을 만나러 가시고 동서 혼자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미안해서 미안하다 말했죠. 나 회사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미안해. 힘들었지? 누가 보면 세상 일은 혼자 다 하시는 줄 알겠어요. 맨날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하고 빈정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을 했죠. 동서 너무 힘들었던 거 알겠는데 나도 진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미안해. 그랬더니 대꾸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 터졌습니다. 동서, 거기 소금 좀 줄래? 제가 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동서에게 말했죠. 그랬더니 아무 말 없이 벌떡 일어나서 소금을 집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에게 소금을 쥐어줄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그대로 던지더군요.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가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픽 웃더니 그대로 제 뺨을 때렸습니다. 이게 손윗동서라고 봐주니까 끝을 모르네. 뭐? 뭐? 아, 진짜 성질 죽이고 살랬더니 영 안 도와주네, 정말. 야, 너만 이래? 내가 너보다 일을 더 하잖아, 지금. 사실 그것도 아니었어요. 집안 행사 같은 건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했고 명절 때도 오히려 제가 더 했습니다. 큰며느리라는 이유와 또 아버님이 제 음식을 좋아하셔서요. 아니, 이번 한 번 늦은 거잖아. 그리고 평소에 일은 내가 더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야, 네가 큰며느리인데 네가 더 하는 건 당연한 거지. 근데 오늘 연락도 없이 늦었잖아. 그러고는 뭐? 소금을 달라고? 내가 네 심부름꾼이야? 감히 누구한테 심부름을 시켜? 동서가 앉아 있으니까 달라고 한 거지. 소금 달라는 말도 못해? 그리고 심부름이라니? 같이 하는 거지. 아이, 이 쌍년이 진짜 어디서 자꾸 말대답이야. 진짜 뒤지고 싶어? 쌍년이라니. 아니, 무슨 말을. 아이씨, 진짜 안 닥쳐? 시끄럽단 말이잖아. 그러면서 제 이마를 손가락으로 밀더군요. 그때 마침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동서는 표정을 바꾸더군요. 그리고는 제 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야, 혼자 정신 나간 미친년 만드는 거 나한테 일도 아니니까 닥쳐라, 무슨 정신으로 그날 요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그 일은 없는 일이라는 듯 저에게 형님 거리고 시부모님께 애교를 부리는 동서를 보면서 멍했습니다.
당신 오늘 왜 그렇게 넋이 나가 있어? 무슨 일 있어? 당신 도련님 부인 어떤 사람 같아? 재수 씨? 애교 많고 어머님 아버님께 잘하는. 당신은 좀 무뚝뚝하잖아. 그래서 그런지 아버지가 좋아하시던데? 그렇습니다. 저는 무뚝뚝한 편이고 그 친구는 애교가 많은 편이라 시부모님들이 처음부터 마음에 들어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마 그래서 제가 더 얘기를 못하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과 그 친구의 정체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너무 놀라면서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그러더군요. 그랬으면 이 결혼을 말렸을 거 아니냐고요. 생각해보니까 결국은 그 원망을 들을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미리 말해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동생과 부모님이 너를 원망할 수 있다고 말해서 일단은 납득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원망을 듣지 않고 저 친구의 정체를 밝힐 수 있을지 말이에요. 그걸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일이 한 번 더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아버님 생신이었습니다. 집에서 집밥을 드시고 싶다는 아버님의 말에 음식을 하고 있는데 자꾸 저보고 일을 떠넘기더라고요. 동서도 좀 해.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기가 차더군요. 저 누구 심부름하고 그럴 사람 아니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멍청한 형님. 왜? 누구 심부름 시킬 사람은 되고? 그 말에 무슨 소리를 하냐는 듯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말해줬습니다. 우리 고향에 갔다고 내가 말했던 적 있었던가? 갑자기 그게 무슨 개소리세요? 여기서 고향 얘기가 왜 나와요? 경정고등학교. 고등학교 이름을 말하니 동서의 눈이 커지더군요.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내가 거기 15회 졸업생이야. 동서는 아마 16회 졸업생이겠지? 나보다 한 학년 아래였으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할지 다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요? 고등학교 때 좀 논 걸로 그걸 안다는 걸로 협박이라도 하려고요? 좀? 좀 놀았어, 동서가? 사람이 죽었잖아, 동서 때문에. 그 말에 움찔하더군요. 계속 몰아붙였습니다. 아마 동서가 계속 연기하면서 그 더러운 본성 숨기고 살았다면 나도 끝까지 아는 척 안 했을 거야. 근데 이렇게 티를 내버렸네. 내가 뭘 알고 있고 뭘 할 수 있을지 알고 이렇게 까불지? 걔가 나 때문에 죽었다는 증거라도 있어요? 그냥 걔는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죽은 거거든요. 갑자기 존댓말을 쓰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혼식 날 그 친구 엄마가 찾아왔었어. 뭐라고요? 동서 때문에 죽은 그 친구 엄마. 그 엄마가 찾아왔었다고 동서 결혼식 파토내러. 그제야 아무 말 없이 딱 입을 다물더군요. 내가 그날 그 아줌마 연락처도 받아놨는데 내가 뭘 할 줄 알고 이렇게 막 나오는 거야? 그 말에 인상을 확 찌푸리더군요. 그리고 뭔가를 고민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저를 사람이 아무도 없는 작은 방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뭘 하려나 싶어서 그냥 따라갔어요. 여차하면 다 폭로할 생각으로 말이죠. 그런데 문을 닫자마자 무릎을 꿇더라고요. 형님, 진짜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정말.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그것 때문에 전 직장도 잘리고 이미 벌 받을 만큼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당할 순 없어요. 제발요. 하면서 싹싹 빌더라고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생각해 보겠다는 말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날은 처음 해봤던 그 모습 그대로 저에게도 상당히 친절하게 끝까지 지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친구에게 해줬더니 친구는 절대 봐줘서는 안 된다더군요. 그 정도면 사람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물론 저도 동의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그냥 터뜨리기엔 처음에 모른 척한 게 제 잘못도 있어서 많이 망설여지긴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런 고민을 아예 하지 않게 해버린 사건이 또 하나 발생했어요. 어느 날 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어머님이 다짜고짜 물으시더군요. 네가 미라 협박 중이라는데 맞는 거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미라가 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난 도저히 확인을 안 하고는 못 넘어가겠더구나. 네가 좀 무뚝뚝하고 그래서 그렇지 내가 봐온 너는 참 좋은 아이인데. 얘기를 들어본 즉슨 제가 고등학교 때 자신을 괴롭히던 선배였다고 했다더군요. 얼굴이 많이 변해서 못 알아봤다면서요. 그래서 자기가 그 후배라고 했더니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말라면서 협박을 했다고요. 정말 그랬다고요? 기가 찼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정말 쥐 죽은 듯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어머님이 자신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무리수를 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자기에게 살갑게 대해줘도 저랑 지내고 저랑 봐온 세월이 더 길다는 것을 간과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아시잖아요. 저 소심해서 누구 괴롭히고 그럴 성격이 못 돼요. 그러니까 네가 그럴 애가 아니라서 절대 너한테는 말하지 말고 나만 알고 있으라는 거 물어보러 왔다. 그럼 둘째는 대체 왜 그러는 거니? 정말 저는 말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친구만 조용히 지낸다면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저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여태 있었던 일에 대해 말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굉장히 놀라시더군요. 뭐 조용히 지냈을 것 같은 성격이 아니긴 했지만 어머님 생각보다 더 화려한 이력 때문이었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일단 어머님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는 곧장 전에 결혼식장에서 봤던 그 친구의 어머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제가 누군지 말씀드리니까 저를 만나러 바로 나와주시더라고요. 정신 못 차렸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도 제대로 사과받은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거기까진 알지 못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도 사과는 제대로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과는커녕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단 말만 반복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몇 번이고 찾아갔지만 나중에는 미친 아줌마 취급을 하면서 경찰서에도 신고를 했었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죄송스러워졌어요. 그 업보를 숨겨주려 했던 제 자신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뭔가 그 어머님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어머님의 허락하에 인터넷 유명 커뮤니티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글의 내용을 좀 들려드릴게요. 글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 괴롭혀서 자살까지 하게 만든 동서가 생겼다면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이걸 알리실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말 그대로 지금 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 동서는 고등학교 때 소위 말하는 일진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질이 많이 좋지 않은 편에 속했습니다.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다른 친구들을 때리기도 하고 급식실에서 장난으로 친구들 발길을 걸어 넘어뜨린 다음 음식물을 다 뒤집어 쓴 친구들을 보며 낄낄거리던 그런 사람이었죠. 학교 교문 앞에서 교복을 입은 채 담배를 피는 건 아무렇지 않게 해왔고요. 다들 그 친구의 눈에 띄지 않으려 숨지겨 학교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친구가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몇 명에게 돈을 빼앗았는데 그 중에 죽은 친구가 있어요. 그 죽은 친구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참고서나 교복 같은 것들도 다른 사람들 것을 물려받았었죠. 동서는 그 친구의 사정을 알면서도 그 친구에게 돈을 빼앗아 갔어요. 알바를 해서 동서에게 돈을 주면 그 친구가 어느 날 더 이상은 알바를 할 수 없게 되어 동서에게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정말 모든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그 친구의 가난함을 조롱하고 이미 해질 대로 해진 교복을 잡아 뜯었어요. 그 친구는 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을 겁니다. 그 다음날 그 친구는 모두가 수업 중이던 오후에 옥상에서 몸을 던졌어요.
저는 그 친구의 한 학년 위라 직접적인 괴롭힘 소위는 전달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 한 가지는 그 친구가 뛰어내렸던 그날의 모습이었어요. 그 기억은 정말 한동안 잊을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 동서예요. 처음에는 세월이 세월인지라 못 알아봤는데 이름을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결혼을 말려볼까도 고민했지만 이미 신뢰를 얻은 사람의 과거 허물을 함부로 밝히는 게 망설여졌어요. 제가 그렇게 고민하는 사이 도련님은 동서와 결혼을 하고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걱정스럽긴 했지만 동서는 저와 시어머니에게 무척 잘했기 때문에 사람이 변했나 보다 그냥 그렇게 가볍게만 생각했죠.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동서가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건 제가 회사 일 때문에 명절 음식하던 날 조금 늦게 갔을 때였어요. 그동안 정말 맹세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날은 어쩔 수 없이 늦게 도착했습니다. 어머님이 마침 자리를 비우시고 동서 혼자 부엌에 있길래 너무 미안한 마음에 빨리 팔을 걷어붙였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제가 했습니다. 동서는 쉬고 있었고요. 근데 국자를 들고 있어서 손이 없어 소금을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대뜸 쌍욕부터 하며 제 뺨을 내리더군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면서요. 당연히 알았죠. 몰랐으면 좋았을 과거까지 다 말입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는 게 아니고 동서 또한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순간 뼈저리게 후회가 되더군요. 왜 이 결혼을 진작에 말리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실 도련님의 결혼식 날 어디서 소식을 들으셨는지 죽은 그 친구의 어머님이 결혼식장을 찾아오셨거든요. 제가 오늘은 참으시라 부탁드리고 연락처만 받고 다시 보낸 게 너무너무 후회됩니다. 그 어머님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저 동서에게 사과만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글의 말미에는 어느 지역에 있었던 일인지 제가 어떤 생각으로 처음에 비밀로 했는지 그리고 그 동서가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죽은 친구의 어머님이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까지 모든 얘기를 아주 상세하게 적었어요. 그 글은 말 그대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일부러 지역이나 학교를 특정 지을 수 있게 글을 썼기 때문에 누구인지 저희 학교를 아는 사람은 모두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며칠 뒤 그 글을 읽었는지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비밀로 한 거 아니었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건 네가 뒤에서 딴짓을 안 할 때 얘기지. 너 어머님한테 이상한 소리 했다며? 말도 안 되는 얘기 꾸며가면서 어머니가 아무리 너를 이뻐하는 것 같아도 나랑 지낸 세월이 덕인데 누굴 더 신뢰하겠니? 나한테 와서 물으시더라. 그게 진짠지. 그럼 내가 그걸 들었는데 모른 척하고 그냥 당해줄 줄 알았니? 그래도 이런 식으로 폭로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가족들에게만 처음엔 말할 생각이었는데 그 어머님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어.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며? 그렇게 말했더니 이를 악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자기 분을 못 누르는 듯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미친년이 존나 지일도 아닌데 웬 나서서 오지랖이야. 너 진짜 죽고 싶어? 그러면서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더군요. 사람들이 보던 말던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놔! 안 놔? 너 같은 애들은 마자의 정신을 차려. 내가 한두 번 보는 줄 알아? 주제도 모르고 기어오르는 애들? 주제? 나랑 지금 일진놀이해? 집어를 개 못 준다더니 아직도 이러는 거야? 뭐? 말 다 했어?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대낮에 머리채를 붙잡고 있는 여자 둘이라니 좋은 구경거리긴 했죠. 동서는 제 머리를 놓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커피숍이 저희 집과 시댁의 주변이었고 그 장면을 어머님과 어머님 친구들이 지나다가 우연히 보셨다는 겁니다. 어머, 너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그 소리에 놀라서 보니 시어머님이 정말 놀란 것 같은 얼굴로 저희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동서가 움찔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머리채를 잡고 있는 손에서도 힘이 풀리더라고요. 제가 그 손을 풀고 머리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너무 민망한 상황이지만 애써 웃으며 인사를 했죠. 너네 둘 오늘 집으로 좀 오거라. 그리고는 굳은 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동서가 큰일 났다는 얼굴로 머리를 쥐어뜯더군요. 나이를 먹었으면 감정을 좀 다스릴 줄도 알아야지. 이게 뭐야? 스스로 자폭한 꼴이잖아. 그렇게 말해주고는 돌아서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자기도 온다고 하는 걸 겨우 뜯어 말렸습니다. 집에 잠깐 들려서 옷과 머리를 단정히 정리하고 어머님 집으로 갔죠. 어머님이 굉장히 심란한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냐? 어머님은 동서에게 그 질문부터 하시더라고요. 동서는 한숨을 푹 쉬더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했던 건 맞아요. 소위 말하는 노는 학생이었던 것도 맞고요. 그런데 저 때문에 누군가 죽었다거나 사람을 때렸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학교 가서 확인해 보셔도 돼요. 만약에 제가 정말 그 정도로 악질인 학생이었다면 생기부나 학폭위 같은 것도 열렸겠죠. 하지만 전 그 학교를 3년 동안 잘 다니고 졸업했어요. 물론 좀 유별난 학생이었던 건 맞지만 그 정도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믿어주세요. 전학이요? 네, 안 갔겠죠. 끝까지 자기가 괴롭혀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친구가 자기 문제를 죽었다고 했고 동서가 무서워서 그 누구도 증언을 해주지 않았으니 학교도 경찰도 마땅한 증거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학교는 이 일이 커지는 게 무서워서 덮어주기도 했고요. 그걸 이런 식으로 자기 변명하는 데 써먹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네? 제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형님도 그만하세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고칠게요. 정말 어이가 없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였더라고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 앞으로 보면 알겠네. 그리고는 어머님께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님은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하진 않으셨어요. 나중에 들으니 그땐 정말 어머님도 혼란스러워서 판단이 제대로 안 섰다고 하셨더라고요. 동서 얘기를 들으면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서요. 뭐 이미 본 며느리라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신 거겠죠. 제 말이 맞다는 게 모두에게 증명된 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제가 올린 글에 정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동서가 그 글을 지우라는 협박성 문자도 보냈지만 지우지 않은 보람이 있었죠. 댓글로 그 글의 주인공을 알아챈 사람들의 폭로가 시작됐거든요. 아, 그 학교 걔 근방에 모르는 애가 있었나? 걔한테 삥 한번 안 뜯겨 본 애가 있어? 죽은 애도 돈 없다고 그렇게 빌었는데 그래도 안 주면 때렸다잖아. 난 걔한테 머리채도 잡혀본 적 있어. 난 걔 빵 셔틀이었는데 그녀는 내 이름도 기억 못하겠지? 이런 폭로들이 이어지고 댓글에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자기들끼리 얘기가 나올 때쯤 동서가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그 글을 내리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더군요. 그래서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죽은 아이의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 글을 읽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아이의 선생님이 그 글을 읽고 연락을 주셨는데 그땐 너무 죄송했다고 하셨고요. 뒤늦게라도 사과를 받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곧 동서의 피해자들이 모임을 가졌는지 단체로 폭로를 하는 글들이 올라왔어요. 그 글에는 동서의 행위에 대한 디테일한 묘사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괴롭혔는지, 그때 본인들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그런 것들 말이죠. 그 글의 반응은 제가 올린 글보다 더 폭발적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직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증언이었으니까 말이죠. 그 글의 내용은 이러했어요.
저는 그 친구의 소위 말하는 빵 셔틀이었습니다. 1분 내로 빵을 사오지 않으면 정말 뺨을 10대 이상 맞았어야 했어요. 아직도 그 친구에게 뺨을 맞는 꿈을 꿉니다. 저에게는 그런 악몽을 만들어줘 놓고 자기는 시집가서 편하게 살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괘씸하네요. 저는 그 친구의 가방을 들어주는 담당이었어요. 어느 날은 그 친구가 던진 가방을 제대로 받지 못해 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저는 정말 그날 제 가방이 그 친구의 손에 찢어진 건 물론이고 그 친구의 가방을 새 것으로 사주다 못해 며칠을 머리를 쥐어뜯겨야 했습니다. 생각만 해도 열받는다고 그러면서요. 등등의 폭로들이 담겨 있는 글이었죠.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고 얼마 뒤 동서는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이 집으로 좀 오라고 해서 갔더니 도련님과 함께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순간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혼날 마음의 준비를 말이죠. 제가 말을 하지 않아서 생긴 일인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이 모든 폭로도 가족들과 상의하지 않고 한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도련님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과부터 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거 너무 죄송해요. 사실 처음에는 안이하게 변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동서의 과거 모습과 현재가 너무 달라서 사실 사람 과거를 들추는 것도 옳은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했고 괜히 나섰다가 저한테 튈 불똥도 걱정됐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말하지 않아서 일이 이렇게 커진 거니까 걔가 잘못 산 건데 네가 왜 사과를 하니? 형수님은 잘못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사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처음에는 저에게도 안 좋은 소리를 좀 하시려나 보다 하고 겁을 먹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도련님의 말을 들어보니 동서는 끝까지 자기는 그런 과거가 없다고 우기다가 폭로자들의 단체 폭로에 입을 다물었답니다. 그리고는 다 인정했대요. 자기가 한 일이 맞다고요. 도련님은 과거에 어떤 짓을 저질렀던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인정을 했다면 지금의 화살도 같이 맞아줬겠지만 반성도 하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고 심지어 형수님에게까지 협박과 폭력을 일삼았던 그 모습을 참아줄 수 없다고. 그건 당신이 과거나 지금이나 그냥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 아니냐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그런 사람과 살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도련님과 동서는 이혼 절차를 밟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도 잠시나마 저를 의심한 걸 미안하다는 사과를 들었습니다. 일이 잘 마무리된 것 같아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희 가족들은 잘못한 거 하나 없이 가만히 있다가 날벼락을 맞은 거잖아요. 제가 조금 더 신경 썼어야 하는 건데 하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동서의 일은 점점 더 커졌어요. 그때 당시에 입 다물었던 선생님이 양심선언을 하시고 그 양심선언이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동서의 일은 방송도 탔습니다. 그야말로 전국구 유명 인사가 된 거죠. 도련님과 이혼이 확정되던 그날이었어요. 집으로 동서, 아니 미라가 찾아왔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다 저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이건 네가 만든 미래야. 네가 과거에 그렇게 안 살았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나 때문이 아니라는 말이야. 너만 입 다물었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야. 과연 그랬을까? 언젠간 모두가 알게 됐을 거야. 네 결혼식장에서도 내가 막지 않았으면 그 친구 어머님이 다 얘기했을 거고. 아니야? 미라는 이를 악물더니 한참을 그 자리에서 저를 노려보더군요. 그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소식을 들을 수 없었어요. 도련님과도 이혼을 했고 저도 그 글을 내린 상태라 이제 만날 일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친구의 소식을 알게 된 건 뜻밖의 사람에게여서였습니다. 바로 그 죽은 친구의 어머니였어요. 사과를 하러 한 번은 찾아올 줄 알았는데 끝내 찾아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그 폭로글을 올린 동창들에게도 말이죠. 한 번을 찾아오지 않았다고.
그리고는 소리 소문 없이 어딘가로 사라졌다고 말입니다. 방송국에서 동서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지만 어디론가 종적을 감췄다고 해서 그 친구의 어머님은 불안하다고 하셨어요. 혹시나 동서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말이죠. 똑같은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내몬 건 아니라서요. 저는 그저 우리 딸애를 그렇게 한 걸 사과받고 싶었을 뿐인데. 혹시나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절대 어머님의 탓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와서 동서의 번호로 전화를 해봤더니 없는 번호라고 하더군요. 도련님 역시 행방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동서는 자신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서 종적을 감췄습니다. 마치 원래 없던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시간이 꽤 흐르고 그 일이 있었다는 것도 그땐 그랬지 정도로 여길 수 있을 때였어요. 잊고 있던 동서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야, 이미락 결혼하는 것 같은데? 그녀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친구가 자신의 직장 동료에게 청첩장을 받았는데 거기 인쇄되어 있던 여자가 아무래도 이미라 같다는 얘기였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이름도 얼굴도 달라서 아무 생각 없었는데 보다 보니까 낯이 익은 거야. 이거 아무리 봐도 이미라 같아. 그리고 전달받은 청첩장의 사진은 제 전 동서가 맞더군요. 물론 성형을 했는지 얼굴이 꽤나 달라져 있었지만 그녀가 확실했습니다.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그녀가 혹시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어쩌나 그걸 바란 건 아니었는데 하시며 전전긍긍하던 그 친구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일단 확실하게 하기 위해 몰래 그 친구의 뒤를 밟았어요. 물론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그 친구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까 말입니다. 동서는 정말 완전히 신분을 바꾼 듯 보였어요. 멀리서 보니까 스타일도 얼굴도 완전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알아채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우연히 말을 하는 걸 들었는데 목소리는 바꿀 수 없었는지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죠. 사연을 알아보니 동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개명을 하고 얼굴을 고쳤더라고요. 그리고는 학력까지 위조를 해서 그곳에 터를 잡고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직장 동료가 소개시켜준 사람과 소개팅을 했는데 그 청년이 동서를 너무 마음에 들어해서 사귀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 남자가 제 친구의 직장 동료라는 사실을 그 친구가 동서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닌 사람이라는 건 동서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었겠죠. 정말 세상 좁아요. 그쵸? 친구가 그 직장 동료이자 동서의 새 남편이 될 사람에게 떠보듯 물어봤다고 합니다. 부인 될 분은 어떤 분이세요? 착하고 예쁘고 어쩌다 이런 사람이 나에게 왔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너무 복이 많아요. 라고 하더랍니다. 친구가 그걸 듣고는 이 결혼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생각했대요. 저희 집 꼴 나면 어떡하냐고요. 정말 좋은 동료인데 그렇게 둘 수는 없다고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이 한번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생각보다 후유증이 컸거든요. 도련님은 사람을 쉽게 믿지 않게 됐고 시댁 어르신들도 이제 누구를 만나든 과거부터 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농담을 슬프게 하시고요. 그런 피해자를 또 만들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친구가 혹시나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 죄책감을 느끼시던 죽은 친구의 어머님도 생각이 났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잊고 있던 그 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소식과 함께 청첩장의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친구 어머니가 아시고 그 소식은 곧 그때 인터넷에 같이 폭로글을 올렸던 친구들에게도 들어간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 결혼식은 식전에 파토가 났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하는 결혼식이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동서가 다니던 회사에 동서가 사실 세간의 이슈였던 그 학교 폭력 사건의 가해자다라는 글이 다시 올라가고 그 글이 다시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곧 파혼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서의 파혼 소식을 전해 듣고 친구와 술 한잔을 했습니다. 진짜 업보라는 게 있나 봐.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게는 살지 못하더라도 남을 괴롭히진 말아야 돼.
그리고 혹시 그랬으면 사과를 했어야지.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바꾸고 그 사람이 아닌 척하면 없어질 과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미 저질러진 일이라면 사과라도 제대로 했다면 많은 것이 달라졌을 텐데 말입니다. 듣기로 동서는 결국 그 죽은 친구의 어머님과 자신이 괴롭히던 친구들에게 결국 사과를 하러 간 모양이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 사과하는 동서를 결국 사람들은 용서를 해줬다고 합니다. 허울뿐인 사죄라도 결국은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다행인 거겠죠. 그렇게 사과를 하고 사죄를 했지만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다 났고 얼굴이 팔릴 대로 다 팔렸던지라 동서는 자신의 평판을 바꾸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거예요. 그래도 그 평판이 바뀔 수 있을지 없을지는 미지수고요. 그건 동서가 감내해야 할 몫이겠죠. 어느 날 술을 먹었는지 취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가 그날 형님의 머리채를 잡지 않았다면 전 아직도 그 집의 며느리로 잘 살고 있을까요? 그 말에 제가 해줬던 대답이 기억이 납니다. 동서가 저지른 일은 결국 어떻게 해서든 다시 동서의 업보로 되돌아왔을 거라고 말이죠. 동서가 후회해야 할 건 내 머리채를 잡은 게 아니라 그 시절에 아무 잘못도 없는 친구들을 그렇게 괴롭힌 거라고 말이죠. 지금이라도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달라지라고. 그러면 언젠가 남들처럼 살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제 말을 한참 듣더니 끊더라고요. 얼굴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전에 그 일이 마치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인 양 숨기며 살아가도 결국은 잘못은 다들 알게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게 된 경험이었어요. 아, 도련님은 그 이후로 차만 아가씨 하나와 연애를 해서 결혼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 새 동서와 저는 꽤나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착한 사람이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은 모두가 그 일을 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죽은 친구의 어머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전보다 많이 편해지신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것도 없는 저에게 자꾸 고맙다는 인사를 하시더라고요.